형제란 무엇일까요? 한 배에서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평생을 함께 살아야 하는 운명일까요? 71살이 되어서야 깨달았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때로는 가장 잔인한 거짓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날 형이 건넨 서류 뭉치를 받아들고 손이 떨렸던 건 분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40년이 넘도록 제가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기 때문이었습니다. 형은 웃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제가 평생 지켜온 것은 형제애가 아니라 일방적인 희생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진짜 도둑은 제가 아닌 다른 곳에 서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사연에 들어가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며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여러분이 머무는 그 자리마다 평안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빌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올해 71살입니다. 형과는 4살 터울입니다. 어릴 적부터 형은 맏이었고 저는 동생이었습니다. 그저 그뿐이었습니다. 부모님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맏이 말 잘 들어야 한다. 형 도와드려라. 내가 양보해야지.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였습니다. 제가 구청 웅변대회에서 상을 탔습니다. 처음으로 받아본 상이었습니다. 집에 뛰어들어가 상장을 내밀었을 때 어머니는 잠깐 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잘했네. 근데 형 중학교 입학금 모아야 하는데 상금 있으면 보태라. 형은 제 상장을 힐끗 보고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중학교에 진학할 무렵 아버지가 쓰러지셨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집안 형편은 급격히 기울었습니다. 형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저는 중학교를 마치고 공장에 들어갔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21살 때 군대를 다녀왔습니다. 제대하고 돌아오니 형은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취직해 있었습니다. 반듯한 회사였습니다. 아버지는 형이 자랑스러우셨습니다. 어머니도 그랬습니다. 저는 다시 공장으로 돌아갔습니다. 형이 결혼을 했습니다. 27살 때였습니다. 예식장 비용, 신혼집 전세 보증금, 혼수 비용. 아버지는 형에게 모든 걸 쏟아부었습니다. 저축해 두셨던 돈이 전부 나갔습니다. 제가 31살에 결혼할 때는 달랐습니다. 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알아서 해라. 형 결혼시키느라 남은 게 없다.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서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동생이니까요. 결혼 후에도 형은 명절 때면 빈손으로 오셨습니다. 부모님 댁에 가면 형수님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형은 거실에 앉아 신문만 봤습니다. 제 아내가 부엌에서 어머니를 도왔습니다. 제가 아버지 목욕을 시켜드렸습니다. 형은 밥만 먹고 갔습니다. 그렇게 10년, 20년이 흘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59살이었습니다. 장례는 제가 치렀습니다. 형은 조의금 30만 원을 내고 하루 만에 돌아갔습니다. 장례식장에서 형이 말했습니다. 동생, 수고했어. 내가 옆에 사니까 다행이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어머니는 홀로 사셨습니다. 형은 서울에 있었고 저는 부산에 있었습니다. 어머니 댁은 부산이었습니다. 당연히 제가 모셨습니다. 주말마다 찾아뵙고 병원 모시고 약 챙겨드렸습니다. 형은 1년에 2~3번 내려왔습니다. 추석, 설날, 그리고 어머니 생신. 빈손으로 오지는 않았습니다. 백화점 과일 세트를 들고 왔습니다. 어머니는 기뻐하셨습니다. 큰아들이 바쁜데도 이렇게 왔네.
저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65살 되던 해 어머니가 쓰러지셨습니다. 치매 초기 증상이었습니다. 병원비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형에게 전화했습니다. 형님, 어머니 병원비 좀 같이 부담하면 안 될까요? 형이 답했습니다. 야, 너 옆에 살잖아. 나 서울에서 회사 다니는데 어떻게 내려가? 내가 좀 봐줘. 형편도 내가 낳은 거 알잖아.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형은 대기업 부장으로 퇴직했습니다. 퇴직금도 두둑했고 아파트도 2채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평생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퇴직금은 형의 3분의 1도 안 됐습니다. 그래도 참았습니다. 형이니까요. 어머니는 점점 악화되셨습니다. 요양원을 알아봤습니다. 한 달에 200만 원이 들었습니다. 제 연금으로는 버거웠습니다. 다시 형에게 전화했습니다. 형님, 요양원비 반반 부담하면 안 될까요? 형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야, 지금 우리 애들 대학 등록금에 결혼 준비에 난리야. 내가 좀 해줘. 어머니가 평생 널 키워줬는데 이것도 못해? 전화를 끊었습니다.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제 집에서 모셨습니다. 아내가 간병했습니다. 저는 틈틈이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형은 그 사실을 알고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68살 되던 해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장에 형이 나타났습니다. 정장을 빼입고 왔습니다. 문상객들에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가 편히 가셨습니다. 마치 자기가 모신 것처럼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3일째 되던 날, 친척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형이 말했습니다. 자, 이제 어머니 유산 정리 좀 해야겠다.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유산이라니. 어머니는 평생 부산에 작은 집 한 채만 가지고 계셨습니다. 시세로 3억 원 정도였습니다. 형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게 어머니 유언장이야. 제 손이 떨렸습니다. 유언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모든 재산은 장남에게 상속한다. 어머니의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형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맏아들인 나한테 다 주신대. 너도 이해하지? 친척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는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형이 덧붙였습니다. 어차피 동생, 넌 이 나이에 뭐 하겠어. 형이 잘 관리해서 나중에 필요하면 도와줄게. 형수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그러게요. 서방님은 연금도 있으시잖아요. 우린 애들 키우느라 정말 돈이 필요해요. 친척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형제인데 반반 나누는 게 맞지 않나요? 형이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효력 있는 유언장입니다. 제 권리예요. 동생도 이해하지? 형이 제 어깨를 탁 쳤습니다. 친척들 앞에서, 조문객들 앞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장례식장을 나섰습니다. 아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밤새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그런 유언을 남기셨을까? 평생 저를 키워주신 어머니가 제가 10년 넘게 모셨는데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형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동생, 어머니 집 정리해야 하는데 이번 주 안에 비워줘. 형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지금 거기 살고 있는데요. 아니, 그 집이 이제 내 거잖아. 당연히 비워줘야지. 형님, 그래도 좀 시간을 주세요. 갑자기 어떻게 나가요? 알았어. 한 달 줄게. 그때까지 비워줘. 나도 팔아야 하니까. 전화가 끊겼습니다. 아내가 울었습니다. 저희는 그 집에서 20년을 살았습니다. 어머니를 모시면서
월세를 내지 않았던 게 전부였습니다. 관리비며 세금이며 전부 저희가 냈습니다. 집 수리도 저희 돈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안에 나가라니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유언장을 보여드렸습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유언장 형식은 문제없어 보입니다. 날짜도 찍혀 있고 도장도 있고요. 그런데 선생님, 이게 진짜 어머니가 쓰신 건지 확인할 방법은 없나요? 필적 감정을 해볼 수는 있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증명하기도 쉽지 않아요. 그럼 저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나요? 법적으로는 유류분 청구권이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 걸어야 하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날 저녁 형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동생, 집 비울 준비 좀 해놔. 내가 부동산 통해서 매물 올릴 거야. 형님, 그래도 제가 어머니를 모셨잖아요. 10년 넘게요. 형이 비웃었습니다. 그게 뭐 대단한 일이야? 넌 옆에 살았으니까 당연히 해야지. 난 서울에서 돈 벌어서 보냈잖아. 형님이 돈을 보내셨나요? 한 번도 안 받았는데요. 뭐? 야, 내가 명절 때마다 갔잖아. 그것도 모르냐? 1년에 두세 번 오신 게 전부였잖아요. 야, 너 지금 형한테 따지는 거야? 내 주제에. 제 주제요? 그래, 넌 동생이잖아. 평생 내 뒤나 봐주고 살던 놈이 지금 와서 뭘 따져? 전화기를 던지고 싶었습니다. 참았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사할 곳을 구했습니다. 월세 50만 원짜리 작은 빌라였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이사하는 날 형이 나타났습니다. 집 상태를 확인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방방마다 둘러보더니 말했습니다. 벽지 좀 더럽네. 이거 수리비 내가 내야 하는 거 알지? 형님, 제가 20년 살았어도 관리는 다 했어요. 벽지는 원래 낡은 거잖아요. 아니야, 내가 더럽힌 거야. 50만 원 내. 형님, 뭐 안 낼 거야? 그럼 소송 걸어. 결국 50만 원을 건넸습니다. 형이 돈을 받아들고 웃었습니다. 그래, 이래야 동생답지.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형이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아, 참. 어머니 재산은 내가 지내. 나 바빠서 못 내려갈 것 같아. 형님, 재산은 형님이 다 가져가시면서 재산은 제가 지내라고요? 야, 재산은 원래 동생이 지내는 거야. 마지는 제사상만 받으면 돼.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야, 너 요즘 버릇 없어졌다. 내가 형이야, 형. 알았어? 형이 가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새 빌라로 이사했습니다. 짐을 풀면서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 형님한테 한 번쯤은 제대로 말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말해? 당신이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어머니를 얼마나 정성껏 모셨는지요. 형은 들으려고 하지 않아. 그래도 말은 해야 하잖아요. 나중에. 그렇게 대답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형에게 전화했습니다. 형님, 이번 추석에는 같이 성묘 가실 거죠? 아, 미안. 나 해외여행 가기로 했어. 너 혼자 다녀와. 형님, 부모님 산소인데 형님이 가셔야죠. 야, 내가 평생 돈 벌어서 집안 일으켰는데 추석 하나 쉬면 어때? 너나 잘 다녀와. 형님, 끊는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추석 당일 저 혼자 산소에 갔습니다. 부모님 묘 앞에 섰습니다. 벌초를 하고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절을 올렸습니다. 그때 눈물이 났습니다.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뭘 잘못했나요? 평생 형 말 잘 듣고 살았는데 왜 저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나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쓰시던 수첩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정리하다가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수첩을 펼쳤습니다. 어머니의 흔들리는 글씨가 보였습니다. 날짜별로 적혀 있었습니다. 2015년 3월 5일 둘째 아들이 병원 모시고 갔다. 2016년 8월 12일 큰아들 전화 왔다. 돈 좀 빌려달라고 했다. 2017년 10월 2일 둘째 며느리가 몸이 안 좋은데도 나를 돌봐줬다. 2018년 1월 23일 큰아들이 집을 팔자고 했다. 거절했다. 2019년 4월 6일 큰아들이 또 집 이야기를 꺼냈다. 자기 명의로 바꾸자고 했다. 2020년 2월 14일 큰아들이 유언장을 써야 한다고 했다. 쓰기 싫다고 했다. 마지막 장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2020년 3월 2일 큰아들이 화를 냈다. 유언장 안 쓰면 요양원 보내겠다고 했다. 무서웠다. 도장을 찍었다. 미안하다, 둘째야. 수첩을 떨어뜨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강요당한 것이었습니다. 형이 협박한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생 붙들고 있던 무언가가 부서졌습니다. 형제라는 이름이, 마디를 따라야 한다는 믿음이, 참고 살아야 한다는 체념이 전부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일어났습니다. 아내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첩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동사무소로 갔습니다. 민원실 직원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부모님 사망 신고 후에 재산 상속 관련 서류를 열람할 수 있나요? 가족이시면 가능합니다. 신분증 가져오셨어요? 네. 서류를 신청했습니다. 며칠 후 서류가 나왔습니다. 어머니 명의 통장 내역도 함께 떼어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형이 어머니 통장에서 돈을 인출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300만 원, 500만 원, 200만 원, 총 2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어머니 도장을 가지고 있던 건 저였습니다. 형은 어떻게 돈을 뺀 걸까? 은행에 전화했습니다. 혹시 고인의 가족이 대리 인출한 기록을 확인할 수 있나요? 신분 확인 후 가능합니다. 은행에 방문했습니다. 직원이 기록을 확인해 줬습니다. 장남분이 어르신을 모시고 오셔서 인출하셨네요. 어머니가 직접 오셨나요? 네, CCTV에도 남아 있습니다. 그 영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유족분이시니 가능합니다. 신청서 작성해 주세요. 영상을 받았습니다. 집에서 재생했습니다. 화면에 형과 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어머니는 휠체어에 앉아 계셨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형이 어머니를 창구 앞에 세우고 직원에게 뭔가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도장을 찍었습니다. 형이 돈을 받아들었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떨어뜨리고 계셨습니다. 영상을 멈췄습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어머니는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형이 강제로 데려간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USB에 복사했습니다. 어머니 수첩과 함께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변호사였습니다. 상속 전문 변호사였습니다. 모든 자료를 보여드렸습니다. 수첩, 통장 내역, CCTV 영상. 변호사가 천천히 살펴보더니 말했습니다. 이건 강요에 의한 유언입니다. 무효 소송 가능합니다. 승소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높습니다. 특히 이 수첩 내용과 CCTV가 결정적입니다. 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보통 1년에서 1년 반 정도입니다. 알겠습니다. 진행하고 싶습니다. 그럼 착수금이 필요한데요. 착수금은 200만 원이었습니다.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냈습니다. 소송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변호사는 꼼꼼했습니다. 저에게 필요한 서류들을 하나씩 알려줬습니다. 어머니를 모신 기간 동안의 병원비 영수증, 요양 관련 지출 내역, 제가 지출한 모든 비용의 증빙 자료, 저는 다행히 대부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정리해둔 가계부에 전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10년치 영수증을 모두 복사했습니다. 병원에 가서 어머니의 진료 기록도 떼어왔습니다. 형이 단 한 번도 동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기록에 명확히 남아 있었습니다. 보호자란에 제 이름만 적혀 있었습니다. 모든 자료를 변호사에게 전달했습니다. 변호사가 만족스럽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소장 작성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후로 저는 평소처럼 생활했습니다. 형에게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형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집을 팔고 돈을 챙겼겠지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추석이 지나고 겨울이 왔습니다. 첫눈이 내리던 날 소장이 접수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형에게 소장 부본이 송달될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형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야, 너 미쳤어? 형 상대로 소송을 걸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형님, 어머니가 원하지 않으셨던 유언이잖아요. 무슨 개소리야? 어머니가 직접 쓰셨어. 아니에요. 형님이 강요하셨죠. 증거 있어? 네, 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형이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너 진짜 이러고 싶어? 형제끼리 법정까지 가고 싶냐? 형님이 먼저 법을 들먹이셨잖아요. 유언장이 법적 효력 있다고요. 이 새끼가 진짜. 욕하지 마세요. 형님. 뭐? 이제 형님 마음대로 안 됩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물었습니다. 당신 형님이랑 완전히 끝내려는 거예요? 응. 후회 안 해요? 후회할 건 형이야. 그동안 참았는데 이제는 괜찮아요? 괜찮아. 처음으로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 후로 형은 여러 번 전화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왔습니다. 동생아, 소송 취하해. 내가 돈 좀 줄게. 야, 형제끼리 이러지 말자. 제발 부탁이야.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형수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서방님, 우리 애들 생각해서라도 이러지 마세요. 형수님, 저도 제 가족 생각해야죠.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요. 죄송합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친척들도 연락해 왔습니다. 형제끼리 법정 싸움은 좀 그렇지 않냐? 어른들이 보고 계실 텐데. 전부 형 편이었습니다. 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기다렸습니다. 법정이 답을 내려줄 때까지. 그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춥지 않았습니다. 이듬해 봄 첫 번째 재판 기일이 잡혔습니다.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형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변호사와 함께였습니다. 형이 저를 보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형을 보지 않았습니다.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형 측 변호사가 먼저 입장을 밝혔습니다. 원고의 주장은 근거가 없습니다. 고인께서는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가지고 유언장을 작성하셨습니다. 저희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고인께서는 치매 초기 증상을 앓고 계셨고 피고의 강요에 못 이겨 유언장을 작성하셨습니다. 이를 증명할 명백한 증거가 있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증거를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변호사가 어머니 수첩을 제출했습니다. 법정에 어머니의 글씨가 스크린으로 떴습니다. 형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판사가 수첩을 살펴봤습니다. 피고 측에서 반론하시겠습니까? 형 측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저 수첩의 진위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원고 측이 조작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희 변호사가 답했습니다. 필적 감정 결과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증거로 CCTV 영상이 있습니다.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어머니가 휠체어에 앉아 은행 창구에 계신 모습, 형이 어머니를 데리고 돈을 인출하는 모습, 어머니의 굳은 표정.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형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고, 이 영상에 대해 해명하시겠습니까? 형이 일어섰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모시고 간 것뿐입니다. 어머니가 돈이 필요하시다고 해서요. 판사가 물었습니다. 고인께서 직접 요청하셨습니까? 네. 그럼 왜 고인의 보호자인 원고에게는 알리지 않으셨습니까? 그건 형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희 변호사가 추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원고가 지출한 10년간의 간병비 내역입니다. 총 1억 2천만 원입니다. 반면 피고는 단 한 푼도 부담하지 않았습니다. 법정의 숫자들이 나열됐습니다. 병원비, 약가, 생활비, 요양비용, 모든 것이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형 측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피고는 서울에 거주하며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었습니다. 저희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피고의 재산 명세를 보면 아파트 2채, 예금 4억 원이 있습니다. 원고는 연금 월 300만 원으로 생활하며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넘겼습니다.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첫 번째 재판이 끝났습니다. 법정을 나서는데 형이 따라왔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야, 동생아. 걸음을 멈췄습니다. 형이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제발 그만하자. 내가 잘못했어. 돈 줄게. 형님, 이제 늦었어요. 동생아. 저 이제 동생 아닙니다. 형을 지나쳐갔습니다. 형이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야, 너 후회할 거야.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증인 신문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돌봤던 요양보호사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고인께서 자주 하신 말씀이 있으신가요? 네. 큰아들이 무섭다고 하셨어요. 돈 이야기만 하면 화를 낸다고요. 고인께서 유언장을 쓰고 싶어 하셨나요? 아니요. 오히려 둘째 아들에게 다 주고 싶다고 하셨어요. 자기를 돌봐준 아들이라고요. 형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형 측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증인은 고인과 가까운 사이였나요? 네. 3년간 모셨습니다. 그럼 편향된 증언일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증인은 동네 이웃이었습니다. 피고를 자주 목격하셨습니까? 아니요. 1년에 한두 번 봤습니다. 원고는요? 거의 매일 봤습니다. 어머님 모시고 산책하시고 병원도 같이 가시고요. 누가 더 효자처럼 보였습니까? 당연히 둘째 아드님이죠. 재판이 거듭될수록 형은 침묵했습니다. 변호사만 말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석 달 후 마지막 재판이 열렸습니다. 최후 변론이 있었습니다. 형 측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유언장은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강요의 증거가 불충분합니다. 저희 변호사가 답했습니다. 고인의 수첩, CCTV, 증인 진술, 모든 것이 강요를 입증합니다. 이 유언장은 무효입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판결은 2주 후에 선고하겠습니다. 법정이 끝났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판결일이 왔습니다. 법정에 다시 섰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가 제출한 유언장은 고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라 피고의 강요와 압박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해당 유언장은 무효로 한다. 고인의 재산은 법정 상속 지분에 따라 원고와 피고가 2분의 1씩 나눈다. 또한 원고가 지출한 간병비 1억 2천만 원 중 2분의 1인 6천만 원을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하라. 판결이 떨어졌습니다. 이겼습니다. 형이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기쁘지도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끝났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법정을 나섰습니다. 형이 뒤에서 불렀습니다. 동생아. 멈춰섰습니다. 미안하다. 돌아봤습니다. 형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님, 이제 우린 남입니다. 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동생아, 그래도 우린 형제잖아. 아니에요. 형제는 서로 아껴주는 사이예요. 우린 아니었어요. 나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은 필요 없습니다. 판결대로 하시면 됩니다. 형을 두고 돌아섰습니다. 형이 뒤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판결 후 석 달이 지났습니다. 형은 판결대로 돈을 보냈습니다. 1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집값 절반과 간병비였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작은 아파트를 샀습니다. 월세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됐습니다. 형에게서는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친척들이 모였습니다. 형은 오지 않았습니다. 친척들이 물었습니다. 큰아들은 왜 안 왔어? 모르겠어요. 너희 사이가 안 좋아진 거 사실이야? 네. 형제가 그러면 안 되는데. 그건 저한테 할 말이 아니에요. 친척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제사를 지냈습니다. 혼자 절을 올렸습니다.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제가 잘 살겠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어느 날 형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방님, 형님이 많이 힘들어하세요. 형수님, 저도 힘들었어요. 알아요. 그래도 한 번만 만나주실 수 없나요? 필요 없습니다. 서방님, 형수님, 죄송하지만 이제 그만 연락하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끝이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벚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아내가 팔짱을 꼈습니다. 당신 표정이 편해 보여요. 그래. 후회는 안 해요? 전혀. 다행이네요. 여보. 왜요? 고마워. 뭐가요? 옆에 있어줘서. 아내가 웃었습니다. 당연하죠. 벤치에 앉았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노인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풍경이었습니다. 이제 저도 저 사람들처럼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복수를 끝낸 게 아니었습니다. 제 존엄을 되찾은 것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우편함을 열었습니다.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형의 필체였습니다. 뜯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랍에 넣어두었습니다. 읽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미 할 말은 다 했으니까요. 그날 저녁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이른한 살에 찾은 평화였습니다. 늦었지만 괜찮았습니다. 이제는 제 인생을 살 수 있으니까요. 누구의 동생이 아니라
저 자신으로 살 수 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산소에 갔습니다. 부모님 묘 앞에 꽃을 놓았습니다. 절을 올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이제 괜찮아요. 제가 당당하게 살게요. 그러니 편히 쉬세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어머니가 대답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산을 내려왔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나머지 인생은 온전히 제 것이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닿았다면 주변에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